안보 군축은 국제정치학의 한 파트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배경 설명으로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 안보의 개념이 뭔지, 그리고 군축에 대한 부분도 제가 묶어가지고, 그래서 4회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뭐 여러분들이 요참에 안보 군축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골격을 완성을 하길 바랍니다. 자, 첫 시간인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부분이 몇 개를 자 여기 나열했는데 자 처음에 전통적 안보의 실패와 새로운 모색부터 쭉 자료를 같이 보면서 어느 걸 중심적으로 보실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안보는 여태까지 국제 정치 현실에서 많이 강조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현실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개별 국가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자주적 방법을 통해서 안보를 이룩해낸다는 일방적 수단과 때로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케이스겠죠. 미국이 스스로의 자주적 힘이 워낙 강한 나라니까 스스로의 안보를 구축한다는 이런 노력과 더불어서 타국과의 동맹이라고 또 표현 나와 있어요. 그죠? 다른 나라와 양자간의 또는 다자간의 동맹을 체결해서 세력균형을, 적과 나의 세력균형을 유지한다는 이름으로 자 전통적으로 옹호돼 왔던 게 바로 전통적 안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통적 안보는 상대의 동맹적 관계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쪽이 힘을 키운다. 그러면 서로 간에 안보 딜레마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19세기 이후에 서구의 일단 이런 강대국들은 이런 논리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전쟁을 2차례나 치를 정도로, 그러니까 전통안보에 대한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안보협력이라고 부분을 통해서 안보의 다양한 의미를 좀 내세우기도 했어요. 그죠? 전통적 안보에 대한 한계점이겠죠. 자, 그 의미는 뭐 국제 레짐을 일단 여기 하나에 드는데 이 국제 레짐 속에서 요 표현을 안보 레짐이라고 얘기해요. 안보에 대한 의미를 하나의 전체적인 틀로서 바라보는, 그래서 레짐의 표현은 여러분들이 거듭 공부했던 그 개념입니다. 원칙, 규칙, 규범, 자 일단 일반적인 실행 원칙 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는 레짐이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레짐은 국가들로 하여금 단기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넘어서서 때로는 협력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걸 열어줬던 하나의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저비스 등장합니다. 하나의 국가들이 스스로의 행동과 타국의 행위에 대한 가정을 통해서 안보 딜레마를 많이 낮춰가지고 전쟁을 줄이겠다는, 그럼 이게 안보 레짐의 궁극적인 목적이겠죠. 안보 딜레마의 극복이 안보 레짐의 목적이다. 이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현실주의자들이 안보 레짐의 존재를 인정하긴 하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이게 어떤 효과를 거둘지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다양한 대표적 안보 레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외우실 부분이에요. 기출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이거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집단 안보 체제가 대표적인 거. 그 다음에 공동 안보 체제 두 번째. 협력 안보 체제 이 세 가지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부분이고 접근이 꽤 여러분들이 능통적으로 다루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다자안보 레짐에 들어가는 이 세 놈은 고정불변의 안보 개념과 원칙을 고수하기보다는 실제로 너무너무 다양하게 변하고 있는 국제 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변형되어 왔다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할 때 세 가지가 동일한 개념이 절대로 아니에요. 먼저 자 안보 개념의 세 가지를 구별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집단안보 체제로 바로 들어갑시다. 양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서 기존의 동맹에 근거했던 세력 균형은 잘못됐다고 판단한 거죠. 그죠? 두 번째, 공동안보라고 얘기하는 건 냉전기 때 핵 전쟁의 공포와 그 다음에 점증하고 있는 포괄안보에 대한 필요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다. 좀 이따 이건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협력안보라고 얘기하죠. 이건 탈냉전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기를 기억하셔야 돼. 냉전이 실적으로 들어가서 도입됐던 부분은 집단안보. 공동안보는 역시 냉전기 한창 와중에서 일어날 때의 개념. 협력안보는 탈냉전이니까 90년대부터 나왔던 개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지 분쟁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냉전 때 극한적인 대결은 벗어났지만 국제 분쟁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시겠지만 뭐 중동에서 여러 가지 사태가 빚어지고 등등을 얘기합니다. 국제적 안보 레짐의 필요성이 일단 증대됨에 따라 나오는 게 협력안보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먼저 기억하셔야 되겠죠? 집단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 순서대로 발달합니다.
자, 넘어가시면 집단안보부터 하나하나 개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게 우리가 했던 개념이 일부 들어가 있기도 해요. 집단안보라고 얘기하는 건 집단 내에서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서 자국에만 의존하는 자조나 동맹, 현실주의에서 얘기했던 그런 개념이죠.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구성원 개별 국가의 안보를 전체로 이해하고, 그죠? 그래서 평화 유지와 전쟁 방지를 위해서 내세우전한 안보를 얘기할 때 우리는 집단 안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체제에서는 국가들은 체제의 어느 한 국가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걸 공동으로 대응하겠다. 우리가 이상주에서 공부했던 집단안보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죠. 이거와 비슷한 개념이 집단방위란 개념이 있어요. 차이가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집단방위라고 얘기하는 건 자조의 원칙을 다자적으로 확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적과 동지의 구분을 명확히 아와 피아를 구별해가지고 자 상대에 대한 염두를 자 고려하는 걸 집단방위라고 얘기합니다. 집단적 자위권 이렇게도 표현하죠, 그죠? 이에 비해서 집단안보는 좀 넓은 개념이죠. 안보체제의 결성에 앞서 특정한 적을 염두에 두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맨 위에 나토가 그 사례로 나오는데 나토는 분명히 소련을 염두에 둔 대표적인 안보 구축 집단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에 만들 때라도 물론 자 그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련을 염두에 둔 건 분명한데 처음부터 자 이 조직이 소련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집단 안보의 개념은 이렇게 특정한 적을 자 상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 집단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집단 안보라고 얘기합니다. 자, 집단방위는 이렇게 표출하죠. 저들에 대한 대항하는 우리, 저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집단안보는 유명한 버퍼의 일단 자 의견대로 모두는 하나, 하나는 모두. 이거 유명하게 이상주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이기도 합니다. 이게 집단 개념이죠. 자, 찰스와 굽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단안보의 두 논리라고 얘기해서 이제 체크하셔야 돼요. 첫째, 집단안보의 세력 균형이 적어도 집단안보가 없는 무정부 상태에서 자, 국가 안의 세력 균형을 맞춰주는 것보다 전쟁 방지와 국가의 안보 증진이 더 효율적이다. 다시 수로 정리 한번 하실 것. 집단 안보는 이렇게 만들어졌던 세력 균형이 적어도 무정부 상태보다 훨씬 더 안보에 촉진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논리. 둘째, 집단 안보는 하나를 대항하는 모두라는 원리의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 안의 관계 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집단안보의 긍정적인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밑에 나오는 공격적 현실주의자 미어시하이머에 의해서 공격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어시하이머는 이상주의를 공격했다고 봐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집단안보는 사상적 기반이 자유주의 속에서 특히 이상주의를 염두고 토대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다면 미어시하이머는 집단안보 구상이 국가 내 서로에 대한 공포와 공포의 극복과 자, 상호 신뢰 형성이 어렵다는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노골적인 비판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첫째, 국제 분쟁에서 자, 침략자와 희생자 구별할 수 있니? 없다라는 얘기죠. 어떤 나라가 분명히 침략자이다는 게 분명히 정의 내려져 있지 않아요, 그죠? 둘째, 집단안보는 모든 침략이 늘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위협적 이웃을 정복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 침략이 예방적 입장에서 본다면 꼭 나쁜 것만 아니야. 셋째, 어떤 국가들은 역사적 또는 자 이데올로기적인 이유로 자기의 우방국에 대항하려는 집단안보 체제를 참여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외교관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넷째, 국가들 간의 역사적 적대감은 집단안보, 쉽게 말하면 한미일 세 가지의 집단안보를 구축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일본이 최소한의 역사적 그 감정은 어느 정도 청산돼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집단안보가 공통된 목소리와 움직임이 보일 것이다 라고 전제가 너무 자신만만한 전제가 돼버렸죠. 넷째, 국가들 간의 역사적 적대감은 집단안보의 작동을 방해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섯째, 국가 안의 집단안보 구상에서 국가들은 침략 대응 비용을 치를 정도로 자기가 그걸 다 담당할 정도의 자신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임승차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겠죠? 책임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여섯째, 집단안보 체제로는 침략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그러니까 신속 대응군이 나오긴 했지만
이게 바로 그때그때 맞춰가지고 대응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7째, 집단안보는 국지적 분쟁을 더 크게 확산시킬 우려가 있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예방전쟁이 더 효율적으로 정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안보는 작은 일단 분쟁을 크게 세계전쟁까지 넓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8째, 민주국가들은 주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자국의 독립과 주권이 더 강조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집단안보 참여가 그걸 훼손하기 때문에 꺼려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9째, 군사력의 사용을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침략자에 대한 공동적 군사력을 동원한다는 그 얘기 자체가 아이러니야, 모순적이죠. 그죠? 우리는 군사력을 배제해 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상대 도전 세력을, 수정주의 세력을 일단 응징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하는 건 아무래도 자의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집단안보의 배경 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얘기하는 집단안보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그 기원이 깊습니다. 전쟁 이후에 새로운 질서를 위한 국가들의 노력과 관련돼서 그 사례가 1차 세계대전 때 국제연맹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유엔입니다. 국제연맹은 헌장의 10항에 그게 나와 있어요. 연맹의 한 국가에 대한 위협을 전체에 대한 위협이다. 그러니까 국제연맹에 그 포함된 나라들이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간주하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일단 진화된 게 유엔 헌장 7장입니다.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행위에 대한 조치, 이게 바로 단서 조항들입니다. 제목이죠. 이거에서도 이러한 집단안보체제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LN과 유엔은 집단안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조치에 대해서 이러한 집단안보의 원리가 구체적으로 작동돼서 성공한 사례는 결국 1차 걸프전쟁이겠죠. 자, 한국전의 경우도 역시 집단안보,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가동된 적은 있지만 절반의 성공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걸프전은 말 그대로 집단안보를 가장 노골적으로 제대로 작동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죠? 자, 집단안보의 역사는 20세기 들어와서도 국제연맹과 국제연합의 등장 이전부터 있어 왔다고 주장돼요. 그게 바로 뭐다? 1814년 이후에 나온 비엔나 회의입니다. 자, 유럽협조체제에서 집단안보 구성의 원료, 그 원천을 찾으려고 한다. 저비스가 대표적으로 얘기했죠. 유럽협조체제를 집단안보체제의 발생기적 양태로 쭉 해석해 본다면 집단안보 구상이 근대 국가체제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유럽협조체제는 국제연맹에 또는 국제연합에 나타나는 이런 공식성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죠? 그래서 비공식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유엔이 아니라 비엔나 체제를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그죠? 그럼 역사 다시 보셔야 돼. 집단안보 언제부터 나왔어? 라고 얘기하면 1차 세계대전. 더 거슬러 올라가셔도 괜찮습니다. 집단안보는 비엔나 회의를 통해서 19세기 초반에 선보였고, 이걸 강세를 띄웠던 게 1차 세계대전 이후의 LN과 그 이후에 2차 이후에 유엔으로 정리할 수 있다까지. 그러니까 집단안보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이상주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공동안보 들어가 봅시다. 자, 공동안보는 한 국가의 안보를 자주 동맹, 현실주의에 맡기는 게 아니야. 타국들과의 다자협력을 통해서 국가의 안보를 더 증진하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이 누구와 비슷하겠습니까? 집단안보 어떻게 보면 흡사해요. 그런데 더 근본적이야. 공동안보는 소극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대화, 일단 제한적 협력을 통해서 상대의 안보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죠? 침략하지 않을게 라고 얘기하는 게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인 건 안보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군비를 과다하게 지출한 것으로 국방 딜레마, 더 넓게 안보 딜레마죠. 이걸 해결합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결함으로써 적대국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공동안보는 누구를 염두에 두겠습니까? 하면 적대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는 게 공동안보입니다. 적대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안보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자, 이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개별 국가도 군사력 증강에 대한 억지만으로는 스스로의 일단 자국의 안보와 평화는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자국이 아무리 군사력을 넓히고 이걸 통해 안보를 구축한다고 해도 미국은 늘 불안한 거고 늘 부족한 거예요. 그죠? 하물며 다른 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러면 이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개별 국가도 자신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 억지만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적대국과의 공존을 통해서야만이 자 결국 국가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과거의 영합게임, 제로섬 게임을 벗어나서 비제로섬 게임으로 그 사고의 기반을 갖고 있다. 자 이제 논리 보십시다. 자 공동안보의 논리입니다. 첫 번째, 자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둘째, 두 개의 논리야. 이해되시죠? 공동안보의 첫째 논리는 냉전의 심화 속에서, 분명히 그 배경은 냉전이라고 말씀드렸어. 냉전의 심화 속에서 군비 경쟁과 핵전쟁의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위해서 전통적인 억지 개념이 등장했어요. 그죠? 이 개념이거나 냉전적 사고에 의지하지 않고 국가 내 새로운 대화의 장이나 제도를 끌어내는 걸 통해서 전쟁의 위험을 줄이거나 평화를 얻고자 한 것. 자, 뒤에 팔머 보고서라고 해서, 자, 유엔에 의해서 공개됐던 팔머 리포트에서 이미 나와 있는데, 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인과 사고로 원치 않은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공동으로 인식하게 된 이상, 전략적 상호의존에 줄조할 것이고, 이거의 세계에 있어서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 우와, 자, 적 간에, 즉, 우방과 적군 간에, 자, 협력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공동안보예요. 그죠? 자, 카운터파트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공동안보는 때로는 적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죠. 국가의 생존은 물론이고, 자, 안보. 이게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상호의존적이겠죠? 내가 혼자 안보를 독점하고 키웠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상대 국가의 움직임이 더 중요한 거니까 안보란 상호의존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동과 서 양측이 핵재난을 피하는 것은 자 평화적 관계의 구축, 국가들은 자기 절제, 군비 경쟁의 완화 등을 통해서 필요성을 상호 인식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군비에 기초한 안정이란 절대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자, 체크 한 번 더 하시고, 군비에 기초한 국제체제의 취약한 안정이 갑자기 깨질 위험성이 늘 존재하고 핵 대결도 일어날 수 있는 자 과정적 분위기 아니죠. 이게 바로 일단 공동안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안보에서 적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적을 끌어안는 게 바로 공동안보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군비에 기초한 안정이란 이게 자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자 모든 국가들이 공동의 생존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 불가역적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안보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팔머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안보의식의 기초에서 팔머위원회는 6개의 공동안보에 대한 원칙을 쭉 제시했어. 그죠? 근데 우리가 다 이미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모든 국가는 안보를 위한 정당한 권리를 갖는데, 오케이. 안보는 특정 국가의 쏠림 현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군사력은 국가 내 분쟁에 적절한 도구가 안 되겠죠. 셋째, 국가 정책의 표현에는 제한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넷째, 안보는 군사적 우위로 얻을 수 없겠죠. 물론 군사가 가져오는 전통 안보가 있겠지만 그 부분이 능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섯째, 무기의 양적인 감축과 질적인 제한은 공동안보에 대해서 정말 필수적이겠죠. 그죠? 우리가 아마 군축론 할 때 무기 체제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줄여왔는지 그 노력을 공부할 텐데 미리 조금만 보셔도 되죠. 그죠? 자, 이렇게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여섯째, 무기협정과 정치인 사안의 연계는 피해야 된다. 결과적으로 정리하시면 공동안보는 대립하는 안보가 아니라 함께하는 안보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게 공동안보입니다. 자, 둘째 논리입니다. 안보는 단순히 군사적 차원뿐이 아니라 비군사적 차원에도 주목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일단 공동안보겠죠? 군사적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건 전통안보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포괄안보를 지향하는 자, 그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팔머위원회 보고서죠. 기아, 실업, 인플레이션, 세계 불황의 위협 등과 같은 자, 일단 세계적 경제 문제나 남방과 북방과의 일단 현격한 경제 차이, 그죠? 자, 이걸 경제적, 사회적 격차라고 얘기하죠. 남북 문제를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자, 이와 같이 제3세계 문제에도 주목한 논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은 물론 이전의 집단안보 체제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자, 집단안보와 큰 차이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공동안보죠. 그죠? 자, 공동안보의 역사적 배경 보십시다. 이게 자 등장한 것은 냉전기 국제체제의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왜요? 그러면 80년에 미소 양국의 대립이 다시 격화됐죠. 자, 원인은 79년에 아프간 침공 사건 이후로 두 나라가 신냉전에 돌입해서 그 시절입니다. 다시 격화되면서 주변국들이 자 긴장과 핵, 화학, 무기, 자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이 과정이죠.
자, 그 다음에 환경오염이나 국가 간의 경제 갈등 등 비군사적 차원의 안보 문제 역시 대두되게 됐죠. 자, 더 이상 냉정적 사고로는 국가들의 안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겠죠. 이해 다 되시죠? 이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팔머 보고서가 완성이 돼요. 그죠? 자, 리더십 아래에 있는 팔머위원회가 내놨던 리포트의 내용입니다. 최종 보고서는 89년에 이렇게 월드 피스라고 얘기하는 말 그대로 세계 평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론과 제시된 내용이겠죠. 국가들 간의 안보적 상호 의존성이 증대하고 협력의 필요성 그 이전부터 일단 올라왔어. 그런데 팔머위원회를 통해서 집약하고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역사 속에서 공동안보 개념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탈냉전 과정에서 동서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가 엿볼 수 있다. 75년에 그 유명한 헬싱키 회의 이후에 새로운 안보 개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80년에 초반 최초에 등장했던 이 공동안보 개념은 실제 전개에서는 구체화되지 못했다고 해서 별로 평가받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주고받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86년에 고르바초프가 신사고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그죠? 요거에 대한 정책이 아시겠지만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정책입니다. 이러면서 외교 주장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것은 신사고가 안보 문제뿐이 아니라 다른 기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제시했고 전통적 억지 개념과 개념의 안보 수단으로서의 한계를 강조하는 등 많은 면에서 공동안보와 유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처럼 유럽과 미국, 소련에서는 안보에 대한 공동의 인식적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유럽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 CSC를 얘기하는 거죠. 뒤에 따로 공부하실 거야. 탈냉전을 가능하게 했던 유럽형 공동안보의 개념을 그대로 아시아에 적용하는데 이건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위에 유럽에 성공한 케이스가 CSC예요. 뒤에 강조하겠지만 너무 중요한 회의야.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CSC 나중에 95년에 OSC로 바뀌는데 이게 유럽의 일단 질서 또는 냉전을 해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도 표현합니다. 탈냉전은 근데 이걸 그대로 아태 지역에 적용하려고 하는 건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다 이 양태가 뭔지 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적절로 일단 제안하거나 찬성하지 못했겠죠. 등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하고 쉬었다 싶다. 협력 안보가 나왔어요. 그죠? 역시 중요합니다. 협력 안보의 개념과 논리 보시면은 탈냉전 이후에 발전된 안보 개념으로 협력 안보란 각 국가와 군사체계 간의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나아가서 협력적 관계의 설정을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상호 양립 가능한 안보 목적을 달성할 노력으로 이해가 되는 거겠죠. 다시 협력 안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은 말 그대로 탈냉전 이후에 들어온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됐고 다양한 맨 밑에 있는 표현 다양한 안보 협력의 한 형태로서 협력 안보에 다시 한번 체크하실 건 협력 대상을 어느 국가에 한정시키지 않는 비배타적인 협력체야. 그죠? 이걸 협력 안보의 큰 개념으로 밀어넣습니다. 안보의 영역도 단순히 군사에만 정해지지 않고 다양한 파트야. 특히 일단 마약과 환경, 노동 이런 거 더 심각하죠? 위협 대상을 포괄하는 포괄 안보를 지향하고 안보 협력의 과정에서 안보 협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국가들이 안보 협력을 위해서 어떻게 말 그대로 그냥 무기를 내려놓는 수준이 아니라 대화의 틀을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죠? 개방적, 그 다음에 포괄적, 점진적 방식의 안보 협력을 지향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협력 안보 개념은 우리가 어느 시기부터 출발했어요라고 알 필요가 있겠죠? 탈냉전입니다. 91년 이후에. 냉전기보다 더 복잡한 안보 환경에 접근하게 됐어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안보 레짐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졌겠죠? 특히 냉전 종식 이후에 대량 살상무기 일단 WPI를 얘기하는 WMD를 얘기하는 대량 살상무기를 비롯한 각 무기의 처리 문제도 일단 중요하게 공론화됐고요. 고도 군사기술의 보급이나 기타 가속화되는 경제 세계와 탈소비에트 신생국가들의 독립 이런 것들 그죠? 이게 새로운 안보 환경은 국가들로 하여금 안보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했던 부분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어쨌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협력안보는 안보협력과는 구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엎어치다 매치다가 아니에요. 그죠? 자, 이거와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안보협력이란 자, 협력의 행위자로서 양자와 다자를 다 포함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안보협력의 개념이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에서 집단안보, 협력 등등은 안보 등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협력안보는 집단안보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한데 집단안보는 이미 침략이 발생한 이후에 대처하는 거야. 사후 대처 일단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자, 일단 그 이후에 협력안보라고 얘기하는 거는 강대국의 출현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예방적 수단을 강조했어. 서로 차이가 있겠죠. 이거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 협력안보는 전쟁의 발발 가능성 예방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에는 자, 양자 간 다자 간의 합의를 자, 합의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면 자, 특정 국가의 침략 수단을 자, 총동원하기 어렵게 만드는 자, 조치들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얘기해서 포괄적 안보 영역과 다층적 자, 안보 수준을 고려해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협력안보는 91년에 환경, 마약, 테러 등등에 관련돼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갈 걸 자, 요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협력안보의 특징 보십시다. 상대 국가의 군사체계를 인정해야 돼. 오케이, 줄 쫙 꺼놓으셔야 돼. 상대가 어떤 군사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걸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안보 이익과 동기를 존중하는 가운데 상호 의존을, 상호 공존을 모색해 가야 돼. 그죠? 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공동안보의 그것과 협력안보는 상당히 유사하죠. 특히 억지 대신에 상호확신이야. 안보의 상호 의존성 속성 및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공동안보냐 협력안보나 자, 일단 구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공동안보의 협력안보를 기계적으로 구분할 경우에 둘 개념의 공통적인 어떤 인위적을 나누는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에 의해서 이거는 일부 비판받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한번 보시면 이러한 협력안보의 특징은 뭐예요 하면은 자, 그 이하에 나오는 첫째 과정은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 자, 협력안보는 현실에 이미 존재하는 양자 관계와 세력 균형을 인정하되 이들을 다자적 측면으로 함께 엮어보려고 노력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협력안보는 회원국가를 넓혀가지고 협력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좀 더 풍성해질 걸 기대하는 거죠. 협력안보는 다자안보 레지메 창출을 위해서 공동안보보다 더 점진적인 자, 접근 방법을 강조합니다. 즉, 협력안보는 어떤 결과 또는 새로운 틀, 이런 안보 레짐이 자, 머릿속에 일단 들어오는 걸 자, 기대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국가이익과 정책을 존중하면서 국가 간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관행화시키는 것. 이게 하나의 모토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특징은 공동안보는 이제부터 중요한 표시 한번 하셔야 돼. 이웃 국가를 안보를 위협하지 않고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비공격적 방어의 줄 쫙 끊으시고 자, NOD라고 얘기합니다. 군사력의 어느 수준을 얘기하는 이 디펜스를 자, 말 그대로 자, 일단 비공격적 방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면 군사력의 적정 수준을 타국을 공격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자기를 자, 일단 방어하기엔 충분한 수준의 우리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자, NOD 외우실 것. 그죠? 자, 그러면 자국의 안보를 지키는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게 비공격적 방어라고 그 수단을 자, 주로 채택하고 있지만 협력안보는 그렇지 않아. 조금 더 그 사용폭을 넓혔어요. NTD라고 얘기합니다. 비위협적 방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수단으로 택함으로써 NOD 자, 앞에 있죠. 비공격적 방어입니다. 이거보다 방어적 수단을 덜 제한받는 것으로 이해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뭐 어렵지 않죠. 공통안보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 그죠? 자, 역사적 배경도 역시 살펴봐야 되겠죠. 자, 냉전 말기야. 자, 실적인 자, 일단 협동안보의 출발점은 협력안보의 출발점은 냉전 말기입니다. 유럽의 안보 환경에 태동한 공동안보 개념을 탈냉전기의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팔머 보고서에 제시됐던 공동안보와 일단 급진적인 안보 레짐을 구축하려는 시도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을 자,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협력안보는 유럽에서의 공동안보 레짐의 형성이 불가능했던 탈냉전기. 기억 잘 하셔야 돼. 협력안보는 언제 나왔어? 여기 할 때 유럽에서 동일하게
공동 안보 레짐의 형성이 불가능했던 탈냉전기 아시아에서 다자간 유럽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게 자, 이거와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90년에 9월에 캐나다에서 유엔 총회에서 아시아 지역의 안보 레짐을 제안했던 북태평양 자, 일단 북태평양 안보대화인데 줄 쫙 꺼놓으시고 MPCSD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게 일종의 뭐가 된다? 매개체가 되는 거죠. 제안도 협력 안보 레짐의 형성을 위해서 자, 노력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공동 자, 안보 레짐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겠죠. 그죠? 어쨌건 이런 수단을 구축해왔다.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 기억하실 것 탈냉전기까지 이르렀던 다양한 시기가 자, 일단 협력 안보의 자, 가장 중요한 자, 하나의 배경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의 협력 안보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하면은 ARF야. 뒤에서 우리가 다룰 겁니다. 아시아 지역 포럼의 약어겠죠? 자, 그 밖에 유라시아 지역의 또 다른 총괄로 떠오르고 있는 상하이 협력기구, SCO 얘기하겠죠? 이런 범주를 이해하셔야 돼. 자, 다자간 안보협력체제의 실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나토예요. 그죠? 자, 나토의 일단 집단성은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대로 집단 방위에서 집단 안보 및 협력 보호로 변형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나토입니다. 49년에 워싱턴에서 개최가 됐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출발입니다. 몇 개 회원국이다? 12개야. 그죠? 자, 오케이. 이게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출발입니다. 자, 그러면 출범 이후에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면 국가의 자, 그 기구의 외연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스와 터키가 52년에 가입. 자, 독일이 55년에, 스페인 82년, 폴란드 99년, 뭐 등등등등등 나라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나라는 일반적으로 소유로 국가뿐이겠습니까? 하면 구공산권 국가도 조금 더 넓게, 그죠? 이렇게 자, 일단 하나의 대규모 집단 안보 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토는 자, 출범 이후에 그 세부적인 전략과 조직의 성격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 왔지만 거의 뭐 문제는 없어. 회원국 간의 안보 레짐의 논의, 합동 군사훈련했고 그 다음에 회원국의 영토 내 군사파병 등등을 통해서 효과적인 안보 레짐으로 자, 기능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49년 출범 이후에 나토의 시기죠. 각 시기의 회원국의 국내 국외적 자, 연구에 맞춰가지고 안보 요구에 맞춰가지고 전략을 달리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출범 초기와 냉전기 때 탈냉전기로 나토에서는 그 성격이 일관적이기가 힘들어요. 그죠? 자, 나토 출발부터 보십시다. 미국, 독일, 소련이라는 안보적 대상에 대해서 복합적 목표와 그에 대한 특징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죠. 나토의 자, 일단 초대 사무총장도 역시 영국인입니다. 나토 설립 목적 어떻게 얘기했다? 러시아를 몰아내고 미국을 머물게 하고 독일을 주저앉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죠? 자, 말 그대로 전쟁 끝난 직후의 시기니까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아메리칸 씬, 그 다음에 엔드 더 거버먼트 다운 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명백히 나토의 설립 목적에 대한 기술도 안보의 개념으로 견제해 살펴본다면 그게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이 구절 자체가 이걸 우리가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 케이스를 전통안보와 자, 일단 자, 전통안보 개념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오는 협력안보부터 시작해서 공동안보 등등의 세 가지 개념과 대칭해 설명하라. 따위의 문제가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러시아, 즉 소련을 적으로 상정하는 것 차원에서 공동방위 체제의 성격을 띠는 건 분명하지만 독일을 견제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집단 안보 체제다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죠. 그죠?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미국과의 동맹체를 지향한다는 복합적 의미에서의 안보 지향수로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토의 그런 상황은 밑에 하나의 더 단락만 보고 쉬었다 하십시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본격화됐어. 이게 바로 한국전쟁이죠. 나토는 집단방위 체제의 성격을 강화해 나갑니다. 나토는 냉전기 동안에 95년에 5월에 창립이 돼서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국가들이 안보협력체제인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죠. 이거에 대한 대항기구로 기능해 왔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나토의 근간이 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일국에 대한 침략을 타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지만
자, 이게 소련과 동부유럽을 진영을 분명히 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표면상으로 본다면 집단안보의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나토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해석과 그 다음에 그 이해는 일단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냉전이 전개됐고 더불어서 나토는 소련과 동부유럽을 하나의 중요한 적으로 간주했어. 외부의 적에 대한 의식 이렇게 출발합니다. 자유주의 진영의 배타적인 다자동맹의 성격을 강화해 나간다는 점에서 볼 때 그리고 안보를 위해서 군비경제가 억지를 주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볼 때 집단 방위 체제 아니냐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 그죠? 자, 실제로 나토는 50년에 한국전쟁이 딱 생겼을 때 소련의 위협을 의식해서 군비를 더 증강했습니다. 냉전기 동안에, 냉전기 동안, 즉, 1850, 60, 70, 80까지 넘어가는 요 시기에, 말 그대로, 나토의 군사력으로는 전진 방어 전략이 채택되었고, 안보 수단으로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의 사용 같은 군비 경쟁과의 억지가 중시되었다. 그럼 이거 일종의 뭐다? 나토의 집단 방위 체제의 성격과 좀 더 가깝지 않느냐라는 해석도 있어요. 뭐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 어쨌건 집단 방위 체제의 나토는 출발입니다. 그 다음에 목도했던 건 급격한 역사의 다이나믹이죠. 그죠? 89년에 베를린 자부가 붕괴됐죠. 그 다음에 이듬해 소련이 해체됐죠. 그 다음에 소련이 가장 애지중지했던 나토, 바르샤바 조약이고 WTO도 결국 해체됐죠. 그죠? 자, 결과적으로, 일단 이런 걸로 상정되는 냉전 종식 이후에 그 존립 이유와 정체성이 불분명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진영의 붕괴로 냉전기에 명백히 존재했던 적이 없어졌어. 그죠? 그럼 대혼란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공산주의에 대한 집단방위 체제는 나토 전립의 명분이 많이 떨어졌어. 그죠? 소련같이 거대한 국가가 막시즘을 포기하고 시장경제로 편입됐다는 것 자체가 나토의 존립 근거를 흔들어 놓은 것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사실이야. 그죠? 공동의 적이 없는데, 비록 공동의 적이란 걸 만들어내지 않았어도 공동의 적이란 걸 상정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 안보 환경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집단 방위 체제로서의 나토는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탈냉전기 안보조 요구는 집단 방위 체제보다 집단 안보 체제의 변모를 희망하는 듯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례가 뭐다? 91년과 99년에 나토의 새로운 전략 개념 체크하실 것. 이 채택과 더불어서 99년에 나토의 코소보 개입. 줄 쫙 걷어셔야 돼. 발칸반도의 세르비아에 의해서 학살이 진행됐던 바로 그 지역의 코소보 개입. 냉전 종식 이후에 변화된 새로운 환경, 변화 속에서 나토는 고민했겠죠. 이걸 없애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뭐 군사 조직이니까 충분히 그렇겠죠. 그죠? 주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가장 두려웠던 상대인 러시아가 체제 변화를 일으켰어. 그럼 나토의 존립 근거 없는 거 분명한데 얘네들은 과감하게 스스로의 존립 가능성을 증명하고자 주변 국가들의 군사적 개입을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전략 개념의 채택이라고 얘기합니다. 냉전 종식 이후에 변화된 새로운 안보 환경 속에서 나토의 형국들은 90년에 런던 회담이 있었고요. 91년에 로마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이런 개념을 제안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개념에서 탈냉전 시기의 새로운 안보 환경의 인지, 그 다음에 위기관리와 분쟁 방지 개념의 도입, 나토군의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대한 참여 의사표시 등등. 냉전기 때는 사실 이걸 갖추기 너무 힘들어. 어느 부분도. 그죠? 다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 행위 주체들이 정작 그 개념이 일종의 이걸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개념에는 탈냉전 시기의 새로운 안보 환경의 변화, 다시 그 다음 위기관리와 분쟁 방지의 개념의 도입, 나토의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 의사표시 등등은 새로운 나토의 한 번 더 체크하실까? 공식적인 전략으로 채택이 됐다. 이미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들의 전략 많이 바뀌었어요. 나토는 91년에 전략 개념의 기초를 두고 일단 진일보한 새로운 전략 개념에 체크하시고 99년 지금까지도 유효한 99년에 최종 승인된 나토의 신전략 개념에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공식적으로 집단 안보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
갈등 예방과 위기 관련 활동을 중요시하고 있다. 즉 특히 자신의 방위 영역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위기의 관리와 평화 활동에 관련된 이 부분은 또 한번 체크하실까? 집단 안보적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나토가 여러 군데의 변모된 모습을 같이 띠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자, 이러한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다국적 협동, 자, 일단 합동 전략, CJTEF에 줄줄이 끊으실 것. 그때 따라서 신속 대응군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다국적 합동 전력의 표현입니다. 또한 99년의 전략 개념에서는 국가들 간의 신뢰 구축, 그 다음에 위기관리와 분쟁 방지, 비확산, 대량 살상 무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심지어는 핵까지 들어갑니다. 또는 비나토 국가의 파트너십. 이런 식으로 해서 나토는 주변 세계에서 군사 동맹이라고 불리지는 않지만 다자간의 군사협력체에서 가장 모범이 된다고 얘기는 분명히 해요. 그죠? 얘네들이 어디까지 지역적 범위를 넓혔나요? 라고 보시면 그 부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발칸반도에 있었던 사례입니다. 99년에 외우시면 너무 좋아. 나토가 코소보 전쟁 개입 99년에 있었어. 또, 자, 세르비아 내 코소보 지역에서 세르비아 계열에 의해서 알바니아가 인정성소의 대상이 됐습니다. 나토는 비세르비아인들을 보호한다는 여러분들 또 한번 체크하셔야 되겠죠? 인도주의적 개입입니다. 이걸 통해서 코소보 전쟁을 개시했어요. 그죠? 그래서 힘이 그렇게 우월하지 않은, 자, 일단 세르비아 군대를 상대로 이때 원사이드의 실력을 보여줬죠. 자, 그러면 인도주의적 개입의 명분 아래 코소보 전쟁을 개시, 그 시기는 이 정도로 11주간의 유고슬라비아를 공습을 단행을 했습니다. 세르비아에 입도해 밀로세비치는 전권이 평화협정을 받아들이도록 만들므로써 코소보 사태는 종결시켰는데 정작 본인은 ICC에 기소가 됐죠. 그죠? 이러한 나토의 인도주의적 개입이 정당한 것에 대한 논의는 사실 시끄럽지만 분명한 것은 회원국들에게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나토의 역외 지역에 대해서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나토가 군사활동을 통한 개입을 처음으로 실행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발칸반도에 그동안 참전하지 않았던 나토가 들어갔던 계기고요. 그거에서 얻었던 성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한 것은 회원국들에게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나토 역외 지역에 대해서도 인도주의를 토대로 나토가 군사활동할 수 있는 개입이 처음으로 실행됐다는 게 또 하나의 특정한 사정이겠죠. 코소보, 유엔의 회원국 아니고 나토의, 자, 일단 관련된 국가도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런, 자, 국가군들이 이런 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나름대로 국제사회에서 어떤 희망을 안겨줬던 부분이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어쨌건 코소보 개입은 나토가 집단안보의 차원을 넘어서 뭐로 가고 있다? 협력안보로 가고 있다. 증거. 그러니까 나토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때 냉전기 때 다뤄졌던 대표적인 전통적인 안보 기능이라고 얘기하기에 너무 급속도로 바뀐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에서 나토의 인도주의적 개입에 체크하시되 이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자 일단 다양한 여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회원국들에게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나토 역의 지역에서도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해서 나토가 군사활동 그 대상이 누구다? 자 뒤에도 역시 나오지만 우리나라, 일본 등등이 바로 파트너십을 운영하는 나라들입니다. 코소보 전쟁은 나토가 집단방위 체제의 성격을 벗어나서 어느 정도 말 그대로 성격을 찾아가는, 방향을 찾아가는 나토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토의 코소보 개입은 나토가 집단안보의 차원을 넘었습니다. 줄 쫙 꺼놓으셔야 돼. 그럼 도대체 나토가 어느 정도 위치야? 라고 할 때 그렇게 단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단계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안보의 차원은 넘었다라고 봐야 돼. 협력안보를 추구하는 기구로 발전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아요. 세 가지 안보에서 처음에 집단안보 개념 공부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협력안보로, 자, 일단 공동안보는, 자, 일단 넘어가서 협력안보로 진행되는 과정이다. 나토는 보다 적극적으로 나토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주변 지역에 대해서 쭉 모니터링 하는 거야. 그리고 적극적인 개입을 펼쳤어. 누가 봐도 나토의 전성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자, 유럽적 구현을 코소보 사태를 통해서 과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2001년은 9.11이 있었던 해죠. 나토가 아프간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전했어.
나토가 출범한 이후에 처음으로 기억하실 것, 2001년 9.11 테러 때문에 일어났던 아프간 전쟁에 바로 나토가 참여하게 됐다. 회원국의 이름으로. 자, 직접 공격을 받아서 나토 회원국들이 군사적 작전에 협력을 하게 된 사례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다 체크 해석 하나 더 보십시다. 집단 방위 체제의 성격의 행동으로 이걸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자, 어떻게 본다면 적극적인 테러리즘의 전쟁으로 해석한다면 이거는 협력 안보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도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죠? 이렇게 나토의 개입 과정 자체를 우리가 이미 배웠던 전통안보, 그 다음에 기타 공동안보, 자, 집단안보, 그 다음에 협력안보 등등의 다양한 개념을 가지고 적용하시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부분입니다. 냉전기 끝났어. 탈냉전기, 자, 일단 이어졌어. 그리고 대사건 9.11이 터졌어. 이 이후에 탈냉전기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 시기를 지나면서 세계의 정치와 안보 환경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그죠? 이에 따라 나토도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다. 냉전기 이후에 가장 주적이었던 공산권 국가들이 대거 나토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동부 유럽 국가들이. 그 다음에 평화를 위한 동반자 관계 기억하실 것. 요거에 의해서 나온 게 바로 나토 러시아 위원회예요. 그죠? 자, 일단 가장 소외받는 국가로 평가받던 러시아를 끌어당기기 위한 나토의 전략이죠. 이걸 설립해서 좀 더 폭넓은 안보 협력을 구축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토는 어떤 걸 주요 타깃으로 삼았는지 보십시다. 자, WMD라고 하는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제한하려고 하는 거. 실패 국가 문제도 마찬가지. 에너지와 환경 문제 등등에 대해서 새롭게 21세기를 구축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포괄적 안보 이슈가 중요한 개념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죠? 그게 나토의 하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자, 99년에 전략 개념을 갱신하게 될 새로운 전략 개념을 2010년에 도입하고, 쉽게 말하면 나토의 맹활약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안 나왔지만 옆에다 뭐라고 정리하시냐면, 자, 공동 파트너십 운영하는 거 누구 많이겠습니까 하면,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양한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운영하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정도가 그 대상되는 국가예요. 나토와 우리나라의 정식 위원회가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운영 체계를 하고 있는 게 나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SC, 자, 유럽 안보협력회의의 컨퍼런스의 시고요. 그 다음에 오거나이제이션의 기구입니다. 그러면 75년에 CSC 만들어지고요. 95년에 OSC로 바뀌게 되죠. 그죠? 자, 기구로 바뀌었다는 건 되게 중요한 성격입니다. 공동안보의 적용과 변형, 자, 변형, 그 다음에 협력안보, 요 개념만 잡아봅시다. 미국과 캐나다, 이거 하나의 사건이겠죠? 동구권 공산주의 국가들과 서구의 자유진영이 같이 만났어. 그죠? 물론 그 과정은 다 생략. 35개의 나라가 헬싱키에서 처음으로 만났어. 안보협력회의 구축한다고 얘기해서, 그래서 여기서 발표됐던 선언문이 뭐다? 75년에 헬싱키 최종 의정서. 그죠? 이게 끌어내졌습니다. 이후로도 동서구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회의하자라고 얘기해서 만든 게, 자, 유럽 안보협력회의 CSCE를 얘기합니다. 회원국들이 95년 1월에 기존의 CSC를 제도화해서 드디어 이들이 원하는 만큼, 자, 이들이 컨퍼런스라고 약했던 체계를 견고한 회의 체제로 바꿔놓은 게 오거나이제이션 O로 바뀐 거죠. 그죠? 그래서 95년에 기존의 CSC를, 자, 일단 발전 계승해서 OSC, 즉 유럽 안보 협력 기구로 재탄생합니다. 자, 북미, 유럽,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자, 56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게 CSC니까 엄청나게 조직이 크죠. 거대한 안보 레짐이라고 표현돼요. 오케이, 좋은 표현. 이런 거는 거대한 안보 레짐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OSC는 정치, 군사, 자, 그 다음에 경제, 환경, 인간 차원 등등의 모든 안보 영역에서 회원국들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한다 라는 데서 큰 의미. 자,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너무 얕해. 군사 차원의 안보뿐이 아니라 어떤 것까지 포괄 안보에 해당되는 것들, 환경, 경제, 등등 이런 걸 이루면서 회원국의 공통 가치가 뭔지, 규범이 뭔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 공동 안보 레짐 줄쫙 이거. 그러니까 유럽 안보협력회의의 태동은,
자, 원래는 냉전 시기 때 각 국가들의 이해가 충돌되는 과정에서 이게 고스란히 기초로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련은 CSC에 가입하려고 마음먹지도 않았는데 주변의 동부 유럽 국가들이 자, 일단 흔들리다 보니까 결국 소련이 자, 억지로라도 가입하게 된 모습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CSC는 처음부터 순탄한 건 분명히 아니었어. 자, 보시면 자, 군사 차원의 문제뿐이 아니라 포괄 안보답게 여러 영역에 걸쳐가지고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창출하려고 한 게 이들입니다. 자, 그래서 유럽 안보협력회의의 태동은 자, 냉전 시대 때 각 국가들이 치열한 이해관계에 기초를 둔 것이다. 왜일까요? 자, 소련은 이미 범유럽 안보회의를 제안했던 나라야. 회원국들 간의 협력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나토를 통해서 유럽만이 가지고 있는, 즉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유럽을 스스로의 안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바로 소련의 생각이었어요. 그죠? 이와 이런 소련의 제안은 아예 제대로 자, 일단 수용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거절됐지만 소련의 온건화를 유도하면서 상호 군축, 아직은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 군축은 의미가 없겠죠. 미소 양국 간의 전략무기 경쟁의 완화,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의 입장 변화와 더불어서 서유럽의 경제기술 지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게 바로 의도야. 옆에다 의도라고 적어놓으시고, 왜 CSC를 누가 봐도 동부유럽 국가들이 자, 서구 진영과 같이 공동으로 회의를 하는 걸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하면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발전에 들어오는 전략 등등을 끌어당기기 위한 게 바로 소련과 동구유럽의 자, 특징이었겠죠. 자, 다시 보십시다. 자, 이래서 미국의 입장 변화와 더불어서 서유럽의 경제기술 지원을 얻으려고 하는 동부유럽 국가들의 입장 등이 유럽 제국의 이해관계가 점점점 수렴되는 과정에서 대탕틀 역시 자, 맞이하면서 아주 찬란하게 CSC라는 게 만들어졌다. 자, 순서대로 보셔야 돼. 소련은 처음부터 유럽 안보회의를 제안했고, 이거에 따라서 자,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조직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자, 여러 가지 성격을 제시했지만 서구 진영이 이걸 받아줄 수가 없겠죠. 거부하고 그 과정에서 절충한 게 자, 그 이후에 등장했던 CSC입니다. 자, 어느 나라가 참여해요 하면은 이런 나라 35개의 나라가 이런 비율대로 참여합니다. 72년에 자, 헬싱키에서 1차 회의 열렸어요. 그 다음에 계속 최종 합의서까지 1년의 회의를 거치다가 75년에 처음으로 조인했다. 라고 해서 이건 단독 문제거리야. 이해되죠? 그죠? CSC는 아예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단독적 소재야. 그죠?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 성격이 뭐야?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레이건 대통령이 자, 일단 소련이 악의 제국, 악마의 제국이라고 얘기해서 그들을 자, 일단 어떻게 하면 몰아낼 수 있을 고민했을 때 말 그대로 이 과정에서 자, 처음에 자, 일단 레이건 대통령부터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인물들이 자, 일단 CSC라는 공동의 장을 통해서 인권이나 등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10분 자, 받아들이게 만든 다음에 서서히 무너졌다. 이런 표현이 맞죠? 무슨 말씀이냐 이거죠. CSC라고 얘기하는 게 75년인데 이거의 1년에 이르는 과정이 되게 어려웠죠. 그죠? 그러니까 동서간에 자, 일종의 여러 가지 자, 분쟁적 이데올로기가 이 안에서 회의 하나 여는데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서방이 강조했던 건 뭐겠습니까 하면 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 그대로 인권이나 등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가 방금 얘기했던 경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약속한 거고, 이런 것들이 동부유럽이 굉장히 솔깃하게 만든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자, CSC의 탄생이 75년에 이루어졌는데 이게 나중에 균열이 자, 계속 이루어지고 10여 년 동안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등장한 게 그룹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건 계산된 거다 라고 해서 CSC는 냉전 해체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분석도 합니다. 그죠? 결과적으로 하면 레이건 이후에 강조했던 새로운 자, 일단 쉽게 말하면 안팎에 의해서 자, 일단 쉽게 말하면 소련 제국을 붕괴하게 만든 게 아니라 그 조짐은 CSC부터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헬싱키 최종 의정서의 회의가 거듭되는 과정에서 75년에 결국 조인돼서 자, 여기다 줄쫙 이제 여러분들이 팩트를 어느 정도 기술하셔야 되겠죠.
헬싱키 최종 의정서는 군사에서 문화까지야. 꽤 여러 영역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절대로 전통적 안보의 회의 체제예요. 그러면 X예요. 그죠? 이거는 상당히 일단 의미가 다른 겁니다. 자, 보시면 4개의 의제, 어젠더 베이스까지 일단 바스켓이 있어요. 그죠? 자, 하나가 뭐예요? 하면 줄 쫙쫙 그어 놓으시고 암기하십시다. 정치, 군사. 그 다음에 이걸 자, CBMS라고 얘기합니다. 무역, 산업, 과학, 기술 등등 여러 가지겠죠? 묶어서 경제협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되게 매력적인가 봐. 동부유럽 국가들한테. 문화, 교육, 그 다음에 인적 교류에 대한 여러 가지 일단 것들. 차후 의제. 그러니까 4가지 바스켓인데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두 번째겠죠? 75년에 헬싱키 회의 이후에 그 이후에 베오그라드, 그죠? 발칸에서 있었고요. 마드리드, 자, 80년에 있었고요. 연이어 계속 열렸어요. 이 회의를 통해서 회원국들의 안보 협력과 관련된 명백한 진보는 없었지만 줄쫙 꺼놓으시오. 가시적으로 결과를 도출한 건 없었지만 자, 이는 동서진영사의 지속적인 대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 장은 만들어줬다. 이게 일종의 장기적인 협력 프로그램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자, 84년에 스톡홀름 회의에서 자, 비엔나 회의 등을 쭉 거치면서 CSC 회원국들이 그동안에 답보돼 있던 안보 협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OSC 역사적인 바뀜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가 그 설명을 일단 명시한 부분인데 요거 뭐 그냥 한정밖에 안 내있으니까 요건 정리합시다. 자, OSC랑 그 이전에 CSC죠. 3단계로 일단 발전 과정을 보입니다. 첫째, 요 기구는 영내 국가들 간의 집단 방어나 집단 안보의 구축이 아니야. 줄쫙. 왜냐하면 자, 국가들이 혼용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국 간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게 유일한 목적이에요.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보다 상호 신뢰 안보 구축 노력이에요. 풀로 나와 있죠. CSBM입니다. 이걸 실시함으로써 냉전기 당시에 국가 안에 날카롭게 올라왔던 전쟁 가능성을 줄이는 게 자, 첫 번째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 다음에 공동안보 개념의 적용이 자, 그 다음 단계, 그죠? 그래서 75년에 헬싱키 최종 의정서에서 국경으로부터 250km 이내에서 25,000명 이상의 병력이 동원되는 군사훈련할 때 미리 꼭 알려주는 거 중요한 내용이었어, 그죠? 이게 되게 우리는 우습게 보이지만 이런 거 자체가 신뢰 구축의 실마리가 되는 건 분명하죠. 그죠? 야, 우리 군사훈련 하는데 이번에 몇 명이 참가해. 와서 보고 싶으면 봐라. 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신뢰를 안겨줬다라고 얘기합니다. 84년에 자, 스톡홀름에서 유럽 신뢰 군축, 자, 구축 및 군축 회의가 열렸어요. 그죠? 그런데 군사 인원을 그때 기준치와 뭐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낮췄죠? 13,000명으로 낮춰가지고 이런 이상의 군사활동이 있을 때는 40일 이전에 알려줘라 라고 얘기해서 참관이 또 가능하게 만들어줬어. 자, 이거는 정치적인 구성력을 갖는 것으로서 줄 쫙 꺼놓으셔야 돼. 이건 누가 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기면. 자, 근대국가 출현 이후에 처음으로 국가의 군사활동에 대해서 이게 그래서 최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국제기구의 참관을 자발적으로 허용했던 최초의 사례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86년부터 89년이면 거의 자, 탈냉전 시대로 들어가는 직전이죠. 비엔나에서 또 회의 열렸어. 이때가 바로 뭐겠습니까 하면 안보에 관한 논의뿐만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가 유럽에 너무 많다. 이걸 줄이겠다는 계획을 협상으로 끌어냈어. 그죠? 그 다음에 90년에 정작 자, 소련이 해체된 그 과정에서 파리 회담이 열렸고 CSC 국가들 중에서 일단 22개 나라가 드디어 그 유명한 CFE에 줄 쫙 꺼놓으시고 재래식 무기 아까 논의됐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파리 회담부터 그게 본격적으로 구체화됐어요. 그죠? 그래서 조인이 됐습니다. 후속적으로 군사활동, 정보교류, 추가적 재래무기 등등의 디테일한 부분은 자, 나중에 설명적 의미로 발전한다 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성격과 의미 기억하실 것, CSC가 지금까지 이뤘던 이런 자, 여러 가지 조치들은 군비 감축 이것도 중요하지.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군사정보의 투명성, 그 다음에 신뢰 구축 이것 때문에 결국 전쟁의 가능성 낮추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한반도에 적용할 여지가 없는 거 아니죠. 근데 한반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에도 적용이 되는 거 사실입니다. 둘째, 탈냉전기 때 이 기구는 자, 그러면 탈냉전기야 CSC 지금 OSC로 부르지만 이게 뭐가 필요하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건 머릿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은 전통 안보의 개념에 매몰되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지. 야, 지금 바로 우리 상대의 적이 즉소련 뭐 등등의 그 국가들이 없는데 이게 존재할 이유가 뭐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공동안보의 개념을 단순히 적용하는 안보 협력체가 아니라 공동의 가치를 강조하는 기구야. 일종의 공동체의 지향성이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안보협력기구의 역할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90년부터 다시 아까 얘기했던 파리에서 CSC의 34개 나라가 쭉 정상들끼리 회담을 열어가지고 새 유럽은 이렇게 열어야 되겠다. 파리 헌장을 발표해요. 그죠? 이 헌장 속에서는 아까 75년에 헬싱키 최종 의정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 뭐다? 유러피안 드림을 꿈꾸는 걸 목표로 한 거예요. 그죠? 결국 이런 거시적인 목표들이 바로 일종의 동일이 된 거죠. 그죠? 상호 존중과 협력의 중요성이 더불어 여기다 줄 쫙 꺼내실까? 인권, 민주주의, 자유 등등의 인류 기본 가치야. 이거는 예전역에 CSC가 활동할 때 일단 동부 유럽에 강조했던 인권적 그 파트들이야. 그죠? 이와 같은 인류 공동의 가치 구현을 강조하는 점은 뭐다? 줄 쫙 꺼내실 것. 공동 안보 개념의 근본주의적 성격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공동안보 개념의 새로운 영역의 개척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보였던 공동안보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더 진일보한 그 모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탈냉전기 유럽 안보의 중심적 메커니즘이 점차 나토가 되겠죠. 새로운 유럽 공동체를 지지할 안보적 실천 과정에서 나토와 OSC는 겹치는 게 꽤 많아요. 거기다가 러시아는 나토가 아니라 OSC가 중심이 돼야 돼.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나토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결합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존의 OSC를 활용하는 게 낫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OSC는 아직까지도 유럽 전체의 공동체에 대한 지향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록 미비하긴 분명하지만 공동안보의 전형적이며 근본적인 안보 레짐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 줄 쫙 그어놓으셔야 돼. 공동안보의 수준에서 그대로 정체된 게 아니라 전향적이고 근본적이다. 이게 일종의 안보 레짐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 여기까지 하고 포괄 안보의 개념의 성격을 강조합니다. 탈냉정이니까 점차 협력의 안보 개념을 수용하고 강화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럼 얘의 앞으로의 역할 부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OSC의 근간, 그러니까 CSC의 근간이 됐던 75년에 헬싱키 최종 의정서는 당시 다양한 회원들의 목소리를 반영, 안보뿐이 아니라 얘네들까지 같이 강조했어. 인권, 경제. 인권 매번 나오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부 유럽의 견고한 인권 사각지역이 붕괴될 수 있는 분위기고 이런 거에 스며드는 게 자유주의와 시장 경제가 스며들고 결국 이런 배경에서 고르비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OSC 앞에 있는 CSC가 냉전에 기여했던 바가 우리는 일단 레이건 입을 통해서 드러난 게 아니래도 분명히 일단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다양한 어젠더를 놓고 전문가 회담을 무려 10여 차례에 걸쳐서 계속했어. 결국 CSC는 안보 분야 협력을 위한 단순한 한 국가 차원의 안보가 아니라 더 나가서 분쟁 방지와 위기 관리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죠? 그럼 누가 봐도 여러분들 밑에다가 나토와의 충돌 지점이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나토도 유럽 권역 이외에 다른 지역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게 보폭이 넓어지는 것처럼 CSC도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92년에 헬싱키에서 또 한 번 문서화됐던 걸 채택해서 분쟁 방지와 위기 관리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PKO 활동을 창설하고 안보협력 포럼을 만들고 이런 걸 다 합의했어요. 그죠? 그래서 OSC는 96년에 리스본 선언에 줄 쫙 꺼놓으시고 이것과 이스탄불에서 열렸던 유럽안보 헌장이라고 불리는 이걸 통해서 이게 바로 성격이야. 탈냉전기 새로운 안보의 도전에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응으로 드러내는 게 OSC이다. 이러한 협력안보의 기조 속에서 2001년에는 9.11이 있었던 사례죠. 테러리즘에 대한 전략을 밝혔고요. 2003년은 경제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안보를 매칭시켰던 시기입니다.
자, 인신매매 문제 등등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자,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결론, 이 기구는 앞에 있던 유엔이 의뢰했던 팔모 보고서라고 안보에 대한 종합정리에 대한 상당히 막강한 영향을 줬던 보고서거든요. 여기에서 공동안보 개념부터 시작해서 냉전기뿐이 아니라 탈냉전기 이후의 과정에서도 환경적 변화에 적응하면서 훨씬 더 근본적인 안보에 대한 지향을 포기하지 않은 가운데 공동안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추동력을 얻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만 유럽 안보 지형에서 나토와 충돌한 부분이 없지 않겠죠, 그죠? 자,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는 과정이 바로 OSC의 숙제가 돼버렸겠죠, 그죠? 따라가시겠죠? 정리하셔야 돼. 자료가 너무 방대하고 팩트가 많아요. 이걸 어떻게 안보 개념을, 그러니까 이게 몇 개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가장 상징적인 게 나토죠. OSC죠. 그 다음에 ARF 나오죠. SCO 나오죠. 가장 대표적인 안보협력 구축체들이야. 이해되시죠? 그럼 얘와 얘 비교하는 문제. 노골적으로 전공평가에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예요. 그죠? 차이점 아셔야 되고, 얘가 우리 앞에 공부했던 집단 안보냐, 공동 안보냐, 협력 안보냐, 시기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것들은 집단 안보 개념에서 어떻게 변이되고 있는지, 얘는 처음에 어떤 취지를 만들었는데 공동 안보의 어떤 변형성이라고 이게 설명하는지 이걸 다 여러분들이 끌어내셔야 돼요. 안보 개념의 가장 기본 자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쉬었다 가십시다.